자, 우리 지난 시간에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선생님이 소개한 분이 누구였죠? 객석이었죠. 객석의 시 두 편 공부했습니다. 나와 나타사와님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라고 하는 시를 봤는데 오늘은 40년대로 넘어갈게요. 1940년대. 자, 그 전에 오늘 소개할 시인이 활동했던 한 단체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빛바랜 흑백 사진인데 혹시 이 단체의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의열단. 오! 의열단입니다. 그렇죠? 이 의열단은 영화 밀정의 배경이 되게 됐어요. 이 의열단의 모습을 모티프로 찍은 사진이죠. 의열단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어요? 쌍권총의 김상호 의사. 경로 나석주. 그치? 종로경찰서에다 폭탄을 투척한 이후에, 그치? 일본 경찰들이 한 1000여 명 됐다고 해요. 1000여 명과 지붕을 막 뛰어다니면서 총격전을 벌였던 김상호.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의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 노선에서는 의열단이 대표적인 무장 투쟁 단체였고, 민족주의 노선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세운 뭐가 있었어? 한인? 네, 맞다. 거기에 또 누구 계셨어? 윤봉길, 이봉창, 그죠? 그런 의사들이 계셨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시인이 바로 의열단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시인이 살았던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겠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더라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 해마다라기보다 한 10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병되는 한일합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경술국치. 1910년대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어떤 통치를 했었어요? 헌병을 이용하는 무단 통치를 했죠. 각 지역마다 주재소, 지금으로 따지면 파출소예요. 근데 파출소에 친절한 경찰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그지? 그 당시엔 어때? 경찰들이 뭐 하고 있어? 활차고 있어. 그죠? 굉장히 무섭다고. 그만큼 무서운 존재였어요. 말 그대로 무단 통치한 거지. 무섭게. 자, 그런데 조선 민족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해도 돼, 안 돼? 안 돼요.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일운동이 있었지. 그래서 일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강경책을 펴서는 안 되겠어. 강경책의 반대가 뭐야? 그렇지. 유화책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일본의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코 마코토라는 총독이 1920년대에 실천했던 통치 방법인데 문화통치. 그러면 우리 조선에게 기회를 줬구나. 기회가 주어진 건 맞는데 일제가 노렸던 건 뭐였어?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죠. 문화통치기에 그래도 우리가 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뭐냐면 어쨌든 예술 면에서 어떤 활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됐기 때문에 출판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문학이 좀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30년대로 가면서 일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조선을 침탈해서 뭐 식민지 만들고 그 정도에 그쳤다면 갑자기 어딜 때리기 시작해? 야 이거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 아시아는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어딜 공격해요? 만주를 공격하더니 이어서 어딜 공격해요? 중국 본토를 때립니다. 중일 전쟁이 1937년에 벌어지는데 사실 중국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일본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아무리 이빨이 빠졌어도 중국은 중국이야. 호랑이는 호랑이야. 발톱은 있어. 그지? 그래서 일본이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세. 기세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물자가 중요해. 물자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물자 어디 있기? 일본 뭐 나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똑같아. 뭐 물자 같은 거 없어. 그죠? 물자 어디에 있어? 아시아에서. 동남아 쪽이지. 근데 동남아가 마침 약간 무주공산이야. 주인이 없어. 왜? 1930년대면 지금 유럽 식민지를 세운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이잖아. 그지? 유럽 어떤 상황이었어? 히틀러가 지금 난리 쳐가지고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다 어때? 식민지를 신경 쓸 수 없지.
여기 동남아 쪽 다 프랑스 식민지야. 여러분 베트남 가봤어요? 베트남 음식 쌀국수, 뭐 반미, 바게트에다가 막 넣어서 먹는 그런 빵, 그치? 그런 게 다 베트남 전통 음식이 아니야, 그죠? 프랑스의 음식이랑 이제 함께 된 거죠, 그렇죠? 프랑스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런 것을 이제 일본이 쳐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문제가 있었어. 대부분이 유럽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었거든. 근데 딱 문제가 하나 있었어. 동남아로 가려면 그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슬리는 섬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어디지? 필리핀은 식민지는 식민지인데 거기가 유럽 식민지가 아니었어. 어느 나라야? 미국의 식민지였어. 그래서 여기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필리핀도 우리 걸로 만들면 정말 쉽게 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본이 잘못된 판단을 하죠. 그렇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야. 일본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일단 미국이랑 일본의 거리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태평양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그치? 바다가 있잖아. 지구상 가장 큰 대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이 우리 일본으로 오려면 중간에 기름을 넣고 가야 된다. 중간 정거장이 거기 어디야? 하와이 진주만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공습을 한 거지. 여러분 전쟁할 때도 예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예의가 있어? 야, 너 내가 선방 깐다? 하고 때려야 돼. 그지? 그래야 좀 대비도 하고 민간인들 대피하고 그러는 건데 일본이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이러고 있다 딱 때리고 어퍼컷으로 하지. 미국도 진짜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그 진주만이 해군 기지거든. 그래서 항공모함이 다 거기 있었어. 마침 한 2대인가 출항해 있었고 나머지 다 거기 있었던 거야. 일본이 공습하면서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사실 해군력의 거의 대부분을 잃게 돼. 일본 입장에서 진주만 공습은 나름 성공한 작전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미드웨이 대전에서 한 대 맞기 전까지. 미드웨이 대전에서 일본의 항공모함 박살. 아무튼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랑 전쟁을 하게 된 거야? 미국이랑 전쟁을 하게 된 거야.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지. 지금 현재 우리 현대에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2나라 꼽으세요. 미국, 러시아야? 중국이지, 그렇죠? 중국. 그 2나라가 맞짱떴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야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식민지에서 다 수탈해서 이거 가지고 전쟁해야겠어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수탈은 해왔어. 근데 이제는 뭐까지 수탈하냐면 집에서 밥 먹던 숟가락까지 가져가는 거야. 숟가락은 남겨둬야지, 그지? 이게 바로 국민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건데 물적 수탈, 공출이라고 해. 진짜 쇠라고 하는 쇠는 다 가져갔어. 쌀 먹을 게 없어 이제. 다 가져가고요. 그 동물의 가죽 이런 거 다 뜯어가고. 조선인에게 남은 게 없었어. 심지어 사람도 데려가. 사람. 원래는 일본군에 조선인이 입대하는 게 정말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걔네들 그게 자부심이었거든. 일본의 그 왕을 위해서 싸운다는 게 큰 자부심이었는데 그래서 조선민족을 징용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어때? 조선이고 뭐고 이제 다 써야 돼 지금, 그지? 그래서 징병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이 때 학생들까지 끌려가. 이것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 조상님 때에는 이 학도병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지? 또는 못 돌아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 선생님 외할머니의 오빠분이 학도병 가서 못 돌아오셨어. 어디 계신지 돌아가셨겠죠. 어디선가. 아무튼 그래서 병창기지 완전히 막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완전 조선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야 돼?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죠. 조선 교육령. 일본인으로 만들려면 뭘 바꿔야 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교육이 진짜 엄청 큰 힘이니까. 그래서 이제 국어 시간에 뭐 배우는 거야? 일본어를 배우고요. 조선어라는 과목이 있지만 선택 과목이었어. 근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1941년 되면 선생님이 지난 그 백석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941년에 폐간됐던 잡지 있다고 했죠.
문장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글절. 41년에 완전 조선어 학습도 폐지해요. 여러분 혹시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네. 유해진 나오는. 네. 거기서 보면은 그 이름이 뭐더라? 덕출인가? 유해진 아들이 일본 그 학교 갔다가 뺨 맞고 돌아오거든요. 왜 뺨 맞고 돌아오는 줄 알아? 잘못했어? 조선어를 썼기 때문에. 야 이게 뺨 맞을 일이냐? 일본어를 쓰지 않았다니. 그게 실제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우리 이름 다 뺏기죠? 창씨기명 이제 시작하게 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마지막 우리 신문이었는데 다 폐간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시기에 그래도 우리 민족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지, 그렇죠? 중국에서 상해나 이런 곳이 일본에게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옮깁니다. 1940년에 충칭에 임시정부를 옮기고 한국 광복군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도 진짜 뭐 유럽에 가서 싸우고 막 그랬던 건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임시정부가 실제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개입을 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그지?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광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 문학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시기에 시를 썼던 시인입니다.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이육사 시인입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육사 시인은 어느 단체의 단원이었다? 의열단이라는 단체에 1932년에 가입을 합니다. 자, 이육사 시인의 일생을 좀 이야기할게요. 본명은 이육사가 아닙니다. 이육사는요 나중에 필명으로 삼았던 거고 본명은 이원록이야. 이원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로 했었는데 이원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13대조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1000원짜리에 있는 회계 유황 선생님. 집안 가풍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선비정신이라고 강조했겠지. 유학을 이제 강조하는 거. 유교. 유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도리가 뭐야? 교리가 뭐야? 충이야, 충. 그지? 충보다 중요한 거 없어. 충 다음에 효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지사 정신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이 그림은요, 선생님이 그린 거야. 이육사 시인하면 이렇게 머리가 뭐라고 해야 돼? 항상 이렇게 기름져 있거든요. 포마드를 바른 거야. 포마드. 그리고 안경을 끼고 있는데 참고로 이육사 시인 안경은요 손가락을 넣어서 들어갔답니다. 뭐야? 알 없는 안경. 패션 안경이었어. 실제로 이육사 시인은 시력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안경을 왜 썼다고 하냐면 멋있어서. 멋쟁이였어. 실제로 별명이 멋쟁이였어. 멋을 되게 중시하고 안동이면 시골이잖아 지금도. 거기서 항상 이렇게 포마드 차림, 안경 쓰고 항상 양복 차림을 다녔던 신사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이제 한학,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육사 시인의 그 남긴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뭐 오늘 공부할 뭐 절정이나 강 건너간 노래처럼 현대시도 있지만 한시를 또 되게 많이 남겼어. 그리고 이 그림 보면은 서양화야, 동양화야? 동양화 뭐 그린 것 같아요? 난이지 난. 그렇죠? 내난국죽 하면 뭘 상징해? 사군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다른 말로 충이야 충.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일본에 잠깐 유학을 갔다 오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사 정신을 갖고 있었던 이육사 시인은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가 바로 장진홍 의거라는 사건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장진홍이라는 사람이 했던 무장 투쟁이야. 장진홍이 어떤 일을 했냐면 대구에 있는 대구은행에 폭탄을 던졌어. 물론 불발돼가지고 무산됐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담한 사람으로 용의자로 이육사 시인이 체포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 하진 않았어.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일본에서도 지금 뭐를 여겨봤던 거야? 이육사의 그동안 생을 보니까 저 사람 독립운동가다. 그지?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금도 모으고 충분히 그런 위험한 인물이다.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여겼던 거지. 그래서 처음으로 감옥에 가게 돼요. 대구용무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이육사 시인이 받았던 수인번호, 죄수번호라고 하죠. 수인번호가 바로 264번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육사 시인이 자신의 필명을, 본명은 이원록이에요. 필명을 뭐로 삼았다는 거야? 이육사라고 하는 필명으로 시를 쓰고 문학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이육사가 숫자 이육사지만 여기다가 다른 한자 뜻을 붙이기도 했어요. 이 처음에는 요 한자를 썼대. 고기 육자에다가 설사할사. 뭔가 자기 비하적이고 자조적인 그 이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인으로서 자조적인 그런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 다음에는 죽일 육자에다가 역사사. 근데 죽일 육자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육시랄 놈 이런 말 들어봤어? 욕 중에 육시랄 놈. 육시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게? 형벌 중에 어떤 걸 육시라고 하고? 찢어 죽이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여러분 혹시 막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본 적 있나? 소 딱 묶어가지고 그게 육시라고 하는 그 형인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기다 칼집을 내가지고 잘 뜯어지라고. 그래서 일단 그 육시, 그러니까 그 역사, 지금 그 뒤에 역사 사자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역사에 대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자주 속상한 마음, 그것을 또 육사라고 하는 이름을 표현했었고요. 또 이제 문육자, 이 땅의 역사라는 뜻으로 문육자에다가 역사 사자를 쓰기도 했어요. 한자는 바꿨지만 어쨌든 이육사라고 하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후에 기자 생활도 해요. 기자 생활할 때는 또 이활이라고 하는 필명을 쓰기도 했어요. 이름이 되게 많아. 이활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활동도 함께 하게 되죠. 1932년에 의열단에 가입을 하거든요. 장세주라고 하는 의열단원의 어떤 그 추천으로 의열단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의열단은 여러분 무장 항쟁을 하는 단체예요. 단순한 그냥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폭탄을 제조하고 폭탄을 운반하고 그것으로 일본의 어떤 중요한 요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무장항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부 1기생으로 사격도 되게 잘했다.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였답니다. 당연히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요. 이육사 시인 생애에 사실 이제 1927년에 처음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 건데, 그 이후로 지금 한 17년 동안, 그치? 17년 동안 감옥을 몇 번 갔다? 17번이나. 그럼 사실상 대부분의 생애를, 그치? 대부분의 생애를 어디서 보냈다는 얘기야? 감옥에서 보냈다는 거야. 감옥이 좋아서 17번 갔을까? 여러분, 감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고문이 어마어마했지. 이육사 시인이 받았던 고문 중에 그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 대나무 있지, 대나무. 대나무 이렇게 뒷부분에 깎고, 톱니처럼. 깎은 다음에 무릎을 꿇리고 뒤에 여기 허벅지 사이에 넣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다 찢어지겠지. 그렇죠? 이런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북경 감옥에서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의열투쟁을 했던 분이 바로 이육사 시인입니다. 생애에 사실 엄청 많은 시를 남기지 못했어요. 36편의 시를 남겼거든요. 근데 시집을 생애에 못 냈어. 그래서 우리 윤동주 시인과 마찬가지로 이육사 시인의 시집도 유고 시집입니다.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계셨을 때 이육사 시인의 모습, 이 모습과는 좀 다르지. 그죠? 안개를 벗은 이육사 시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고 시집, 육사 시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고 시집이 지금 남겨져 있는데요.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가이면서도 문학에 대한 사랑이 되게 깊었기 때문에 이 자오선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여기도 막 되게 모던한 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했을 때는 아예 그냥 한시를 많이 창작하기도 했대요. 이육사 시인이 시 36편 남겼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시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육사 시인의 따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이육사 시인이 자녀를 셋을 놓는데 첫째와 둘째는 좀 일찍 돌아가셨고요. 셋째 딸이 이육사 시인이 그 1944년 북경 감옥으로 이송될 때 마지막으로 만났대. 그때 나이가 4살인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육사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렇죠? 이육사 시인 정말 대단한 그런 시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읽어볼 시는요,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봤죠? 자, 사실 선생님이 원래는 저항 시인의 삶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삶을 다룬 영화를 보여주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육사 시인의 삶을 다룬 절정이라고 하는 드라마야. 이거랑 그리고 또 이육사 말고 저항 시인 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사람 임동주 시인이죠. 임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동주라는 영화. 근데 이건 좀 많이 봤을 것 같아. 동주 본 사람. 생각보다 많진 않네. 동주. 둘 중에 한 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진도도 나가야 되고 해서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좀 마음 여유로울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감상합시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요. 이육사의 시뿐만 아니라 시는 상징적 시어를 많이 사용하죠.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 까닭이 뭘까요?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그 함축성 때문에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시의 맛이에요.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면 그거는 설명문이지 시가 아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상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비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비유와 상징의 차이를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비유가 뭐예요? 빗대어 표현하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냥 빗대어 표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변주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국어 학생들이잖아. 그치? 조금 더 좀 고급스러운 용어를 써보자고. 원관념, 보조관념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원관념이 뭘까요? 내가 실제 말하고자 하는 거 원관념이라고. 보조관념은 뭐야? 이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그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어때야겠어? 비슷한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 어때? 맞아? 맞아 틀려? 말을 잊지 못하냐? 맞다고 생각해? 그러잖아, 그치? 아니잖아, 그치? 유사성이 없잖아. 그래서 좀 귀엽고 동글동글한 아이가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 그 유사성 때문에 비유적 표현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비유라고 하는 건 유사성이 중요하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간에 비유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근데 비유에 대해서는 선생님 다음번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각각 어떤 건지. 그리고 뭐 대유를 또 제유와 함유라 나누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비유와 상징의 차이. 자, 비유와 상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유와 상징은 거의 뭐 세트로 묶여 다니는 거 알죠? 그 출판사 이름 중에 뭐가 있어 또? 비상이라는 출판사도 있잖아. 그렇죠? 자, 상징은 뭘 얘기하는 걸까? 비유는 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견준다는 걸 알겠어. 그지? 그럼 상징은 뭘 상징이라고 하는 걸까? 비유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자, 설명하겠습니다. 아예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대신하는 거야. 그 말은 원관념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함축성이 생기는 거야. 함축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야. 왜?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원관념은 뭐에 맡기는 거야?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거야. 독자의 해석에 맡기는 거야. 볼게요. 자, 그래서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1대 다로 대응한다. 즉 보조관념은 제시를 해줘. 근데 원관념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징이에요. 상징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징의 예도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먼저 관습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 어떤 문화권이든 지역이든 그치? 어떤 집단이 형성하는 걸 관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일 문화에서 형성된 풍습이나 제도 속에서 보편성을 띠는 상징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까마귀 하면 어때? 안 좋은 흉조의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까마귀가 어느 나라에 가든 다 흉조일까요? 어딘가에서는 좋은 새이기도 해요. 길조야 길조. 특히 어느 나라가 그럴까? 까마귀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 프랑스. 어? 프랑스는 잘 모르겠다. 옛날에 그래서 고구려가 상조고라고 해서 정말 신성시했죠. 그리고 일본도 까마귀를 그렇게 흉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흉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까마귀 뜯어보면요, 얘가 막 색깔이 까맣고 울음소리가 좀 불길해서 그렇지 까마귀 되게 똑똑한 새예요. 알죠? 굉장히 똑똑하고, 또 까마귀가 별명이 뭐냐면 효조예요. 효조가 뭐게? 효가 뭐게? 부모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얘가 나중에 자라잖아. 그럼 자기 부모를 챙겨. 새가.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까마귀가 등장하면 어때?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런 새로 느껴집니다. 자, 원형적 상징은요, 이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든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이 떴어. 태양이 떴다면 태양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 희망. 또 어느 지역을 가든 태양은 뭔가 그 태양에 관련된 신이 있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태양신 있죠. 우리나라에도 태양신 해모수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어디에 가든 그런 게 있다고. 절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내일도 해는 뜬다 하면 어때? 희망이고, 그렇지? 그리고 태양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열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치? 그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작품 안에서만 그렇게 해석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은 다 알죠? 네. 전문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한용운이 어떤 사람인 것도 알고, 님의 침묵이 어떤 내용인지도 이제 간략하게는 알 거예요. 거기서 님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조국. 뭐라고? 조국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조국으로 해석하는 건 왜? 시인이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국으로만 해석이 가능한가? 아니요. 또 뭐로 해석할 수 있어? 연인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냥 시 그냥 자체만 보면 연인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 한용운 선생님이 직업이 스님이라는 건 다 알죠? 네. 그렇지? 스님이라면 님이 또 뭘 의미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절대자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보조관념은 딱 제시해주고, 원관념은 우리 독자의 뭐에 맡긴다? 해석, 상상력에 맡기는 것이 바로 상징이다. 상징은 뭘 풍부하게 한다? 시의 의미, 해석을 풍부하게 한다. 시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맛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비유보단 뭐다? 상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상징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좀 짧은 시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고 쫓아.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자, 이게 이육사 시인의 절정입니다. 짧지만 정말 강렬하죠. 1940년에 쓰였어. 아까 선생님이 표 보여준 거 봤을 때 1940년이면 한참 어떤 때야? 민족 말살기야. 이때 우리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쓴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찾으면서 감상해 봅시다.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겼대요. 일단 계절이 맵다. 왠지 어느 계절일 것 같아? 매운 계절. 여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시 전체로 봤을 때
가을일 것 같아? 겨울. 겨울일 것 같지 않니? 네. 추워야 정상일 것 같잖아. 그리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고보다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뭔가 그 매서운이라는 의미가 맵다라고 해서 뜨겁다 이렇게 아니고 매서운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 매서운 계절의 채찍에 가이겠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만큼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탄압과 시련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한 상징적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뭐에 의한 탄압과 시련이야? 일제 감정기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휩쓸려 오게 됐대요? 북방으로 휩쓸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쭉 휩쓸려가지고 저 러시아 쪽, 저 끄트머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곳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수평적으로 우리 걸으면 수평적으로 걷는다고 하잖아요. 수평적인 극한에 몰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수평적인 극한이라고 선생님이 한정지었냐면 여기 또 뭐가 나와요? 고원이 나와. 고원은 어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거 무슨 극한이야? 수직적인 극한이 나옵니다. 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이야. 극한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고원은 다시 말했지만 수직적으로도 극한이야. 그러면 수평적으로도 그렇고 수직적으로도 극한이고, 그지? 정말 완전 맑은 시 제목 그대로 뭐한 상황이야? 절정의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 의미의 절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렇죠? 자, 서리바의 칼날진 그 위에서 그만큼 그 시련과 고통이 강인했다는 얘기지. 지금 다 선생님 세모표시 쓰고 있잖아. 그죠? 지금 이 선생님은 보통 시어에서 부정적 의미 선생님 세모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어떤 시련과 화자가 처한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고 했어요. 자,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지? 하면서 약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듯이 질문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질문이에요. 여기 꿇어야 돼 이렇게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꿇고 싶은 게 아니라 뭐야? 굴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어쨌든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말투를 좀 자, 마침내 북강으로 휩쓸려 오다. 그 위에 서다. 기댈 곳조차 없다. 무지개인가 보다. 어때요? 다 평서형으로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만약에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마침내 북방으로 휘쓸려 왔습니다. 서리바의 칼날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디딜 곳조차 없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부드러운 어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강인한 느낌을 주지 않을 거예요. 절정이라는 시야에서는 이렇게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뭐를 드러내줘야 돼? 단호한 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에서 시적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조 중요해 안 중요해? 예.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4연이 정말 중요한데 4연 지금 1, 2, 3년까지 봤을 때 화자가 지금 처한 상황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때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 태도를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시에서 그게 중요하다며. 그게 어디에 드러나느냐? 마지막 연에서 드러납니다. 시에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하면은 여러분은 대체로 어디를 보면 돼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눈 감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뭔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초월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우리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처럼 술을 마시고 막 그 생각을 해보잖아. 그지? 기억나죠? 어느샌가 그 나타샤가 내 속에 와서 고조곤이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초월적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야. 현실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이건 절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초월적으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표현이 정말 압권인데 그 압권이면서 좀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무엇은 A는 B다. 이거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원관념이 뭐야? 겨울이야. 그지? 겨울을 뭐로 표현한 거야? 무지개다라고 표현한 거야. 다만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해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긴 했죠. 그렇죠? 어쨌든 A는 B다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이 되나요?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말이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순 형용이다.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게 다른 말로 여러분 무슨 법이라고 해?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안 되면 그냥 역설법일까요? 말이 안 되지만 곱씹어 보면 그 안에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곱씹어 보면 예를 들면 찬란한 슬픔의 봄, 우리 그 김영랑 시인의 모란의 피기까지는 했었고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했는데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뭐냐면요. 모란이 지는 그 장면은 굉장히 슬퍼.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슬프지만 그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는 과정, 모란이 그 탄생하는 과정은 어때? 내 인생의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왜 겨울을 강철과 무지개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들로 배치했느냐. 일단 강철은 부정적인 시어, 그죠? 그치? 겨울도 그렇고 강철도 부정적인 시어잖아요. 무지개는 어때? 이거 보통 무지개 여러분 아까 말했던 원형적 상징 얘기입니다. 무지개가 떴어. 무지개는 어떤 때 떠오르니까? 비가 오고 나서 된 후에 뜨잖아. 그럼 뭘 의미해? 새로운 시작, 희망. 그런 걸 의미한단 말이야. 겨울은 어때? 시련, 보통 고난이잖아. 얘랑 거의 조음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강철도 차가워. 만지면 어때? 차갑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비가 온 뒤에 아까 말했듯이 땅이 굳고 단단해지듯이 겨울은 결국 해봤자 뭐야? 계절이야. 계절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지나갈 수밖에 없어. 지혜 아무리 강철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은 한낱 계절이고 곧 뭐가 올 거라는 믿음인 거야. 봄이 올 거라는 믿음인 거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총폭탄 될 수 있을까요? 못 들어. 그죠? 초월적으로 인식해야 해. 여러분 지금 상상도 안 될 거야. 지금은 당장 뭐 우리가 광복을 이뤄서 일제강점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살았는지 모르잖아. 이광수나 최남선이나 서정주나 우리 공부했던 문인들이 왜 친일을 했겠습니까?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정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 거고 이육사는 어떻게 한 거야? 안 돼. 안 돼. 그래도 어쨌든 이 일제강점기도 하나의 겨울이야. 지나면 뭐가 올 거야? 봄이 올 거야. 지금 그냥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뭐야? 무지개가 될 거야.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냥 단순히 보면은 그냥 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의 상황이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각각 시어들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체화가 되죠. 탄압, 시련 이런 거 다 뭐에 의한 탄압과 시련이야? 일제에 의한 탄압과 시련입니다. 막 여기 휩쓸려 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탄압받으면서 실제로 민족의 이동을 막 해야 됐다. 연해주, 그지? 간도 이런 식으로 막 이주를 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좀 형식적인 특징을 선생님이 좀 더 언급해 보자면요. 이육사 시인은 한시를 좀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육사 시인의 시를 보면 한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의 기본적인 형식이 뭐냐면 바로 기승전결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기승전결입니다. 선생님 기승전결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도대체 기승전결이 뭐야? 기승전결이 뭐야?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뭔지 알아요? 기승전결은 쉽게 말하면 이거야. 기는 시작했다는 뜻이야. 일어날 기자를 써요. 승은 뭐야? 전개됐다는 얘기야. 뒤이어져서 좀 발전했다는 얘기야. 발단 전개에 해당하는 거야. 그죠? 근데 전은 뭘까? 절정의 상황. 근데 절정의 상황에 소설에서 보면은 그 절정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
그 전환에 일어나는 부분이고 결은 뭐야? 이 모든 것을 맺고 요약하는 단위. 이해됐나요? 이제 이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갖고 있는 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육사 절정의 형식적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의 숙제가 됐던 이육사 시인의 강 건너간 노래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2분 남았는데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